이렇게 재밌는 사연 전해주는 채널을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딸부잣집 막내로 자라서 사람들이 저보고 옥성질이 있고 당돌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사연 적으며 그때의 일을 되새겨보니까 정말 제가 당돌한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위로 언니가 2명 있어요. 거기에 결혼하게 되면서 언니가 3명 더 생겼습니다. 시녀가 3명인 집에 시집을 간다니 친구들은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시언니들이 너무 좋아요. 남편도 시언니들 덕분에 만난 거나 다름없고 결혼할 때도 제 편에 서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큰언니와 둘째 시언니가 오래된 친구 사이라서 서로 다른 언니들끼리 아름아름 서로 알아가다 보니 여자 6명이서 결혼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언젠가 6이서 모여 막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언니들이 막내 동생도 같이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제가 또 있었어? 하고 놀랐는데 그때 막년회 자리에 늦게 도착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서로 눈이 맞아서 언니들 몰래 만나오다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나셋하고 자라와서 그런가 신랑은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 투정도 잘 받아주고 모난 곳 없는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만나다 보니 어느 날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소식은 시언니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엄청 유별나신 분이라서 제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는 듯이 걱정을 먼저 해줬어요. 딸을 3명이나 키우신 분인데 설마 며느리라고 미워하시겠냐고 말했는데 시언니들이 직접 한번 겪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대답해주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제가 걱정된다고 시언니들 3명이 전부 시간을 비워 자리에 참석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별나셨어요. 아들 사랑이 끔찍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신랑이 집안의 4대 덕자였대요. 정작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없으신데 시어머니가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렇게 말라비틀어져서 아이는 낳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저도 가정을 이루면 아이 3 정도는 갖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제 위로 언니가 둘 있다고 언니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저도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이 있다는 말에 다른 남자 형제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 형제는 없고 제가 막내라고 대답해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뭔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보고 결혼하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데 딸부잣집 출신인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외부인을 잘못 들였다가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더니 밭이 구려서 아들이나 낳을 수 있겠냐며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아들, 딸 이런 거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밭이 구리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딸부잣집이라서 안 좋은 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언니들을 포함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신데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외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집 딸을 잇는데 그렇게 급급하세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시아버님은 깜짝 놀라셨는지 흠칫하시고 물컵에 물만 채워서 계속 들이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말투가 거슬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곧바로 시어머니 말을 끊어버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밭이 구리다는 말을 하셨는데 신랑도 언니가 셋인데다가 4대 덕자면 유전적으로 씨가 안 좋은 거지 밭이 구린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뻘쭘해서 물 마시고 있던 시아버님이 마시던 물을 뿜어버리셨고 시언니들은 빵 터져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신랑은 제 돌발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는 시아버지 주도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리가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나니 제가 한 행동이 생각나서 저도 제가 뭘 한 거지 싶더라니까요. 망했다는 생각에 내색은 안 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저를 되바라진 여자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신랑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신랑도 신우 언니들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잘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괜히 자기 전에 불 끄고 누우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이나 시아버지가 물을 뿜어버린 장면을 생각하면 쪽팔려서 이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저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말대꾸하는 제가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언니들의 응원 속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화를 하실 때 말투를 보아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저에게 따로 볼 일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아들과 헤어지거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엄청난 사명감이라도 있으신지 저보고 병원에 가서 불임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상 저에게 무언가 꼬투리 하나만 잡으신다면 그걸 빌미로 결혼을 깨고 싶은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검사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속은 상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실이 왠지 억울해서 신랑한테 말해서 나만 혼자 받으면 억울하니 너도 같이 받으라고 했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받은 날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상이었는데 신랑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걸로도 불가능할 정도로 신랑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랑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듯 싶었어요. 저한테 제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라고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같이 늙어가고 제가 막연히 그려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끝내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뭐 어떻겠냐고 둘이서 행복한 게 제일 아니겠냐고요. 저는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결국 저에 대한 아무런 꼬투리를 잡지 못하시고 결국 시어머니께 남편의 상황을 비밀로 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6개월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대를 잇는다는 집착이 날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미신을 듣고 오셔가지고는 무슨 아들이 들어서는 달이 따로 있고 딸이 들어서는 달이 따로 있다면서 올해는 제 사주상 3월하고 6월을 제외하면 전부 다 아들이 들어서는 달이라고 하시면서 밤마다 저랑 신랑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이 기운이 좋은 날이라는 둥 방해 안 할 테니 어서 하라는 식으로 보채듯이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진짜로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전화기를 끊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기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 오셔서 보자기에 주섬주섬 싸우신 걸 제 앞에 풀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무슨 3명은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고쟁이 반스 같은 게 있었어요. 색깔도 누리끼리하고 역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하고 물었더니 자기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얻어온 거라고. 그분이 아들을 7명을 낳으신 분이라면서 좋은 기운 물려받게 그분이 있던 걸 가져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탁도 안 한 거니까 꼭 챙겨 입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른 말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전해주러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누리끼리한 고쟁이 반스를 보고 있자니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가신 걸 확인하고 튀김할 때 쓰는 길다란 젓가락으로 집어서 곧바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정말 그런 식의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건은 명절날 터졌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시댁 못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시집간 시언니들이 자기들 일정을 바꿔서 친정에 먼저 들리고 시댁에 나중에 들리기로 했대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같은 날에 명절날 모이기로 한 거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면 언니들이 사전에 차단해주겠다고요. 그 말만 믿고 가기 싫었지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다고 맛있는 것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거기서도 저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상만 따로 챙겨주셨어요. 온통 풀떼기밖에 없더라고요. 행여나 팔을 뻗어 고기 한 점이라도 집어가려고 하면 제 젓가락을 탁 쳐내면서 아들 낳으려면 저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앞에 있는 채소나 먹으라고 뭐라 하셨어요. 고기는 산성이라서 남자가 먹어야 하고 저는 푸른 채소들을 먹어야지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낭설을 가지고 먹는 걸로 그렇게 무안을 주시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딸을 출산한 둘째 시언니에게도 너는 시집가서 남의 집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냐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 쪽을 빤히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꼭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 성격을 알고 있는 신랑이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남의 집 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래서 밭이 구린 집 외부인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폭발해서 들고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팔목을 붙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불쌍한 내 신랑을 봐서라도 한번 참아야지 하고 제 앞에 있는 쌈채소 바구니에 담긴 오이고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이고추가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가까이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했던 그 스트레스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폭발하고 만 거예요. 제 앞에 아들 낳으라고 챙겨주신 버섯이며 고추며 초록색 야채들을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좀 전에 한 입 빼어문 고추도 반으로 갈라서 꼭지를 들고 씨앗을 남편 얼굴에 계속해서 털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너 지금 우리 집 귀한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대노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 신랑을 향해 한마디 했죠. 제철이 다진한 오이고추도 이렇게 씨가 많은데 우리 집 고추는 왜 이렇게 부실한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챈 시언니들은 또 빵 터져서 배꼽을 잡고 구르고 있고 시부모님 두 분은 폭주하는 저를 멈추느라 고생하셨어요. 상황이 대충 정리되고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말해버렸어요. 뒷목 잡고 쓰러지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동행할 연휴가 끝나고 같이 병원에 올라가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직접 들으시자 그제서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고 뭐라고 하시던 게 무색하게 그 뒤로부터는 씨 없는 수박이 된 아들을 불쌍해 하시면서도 저보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고 오래 함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버릴 거였으면 진작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처음으로 신랑을 향해 저한테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대를 잇는다는 집착은 못 버리셨는지 신랑 먹이라고 어디서 한약도 지어오시고 어디서 들으신 거라면서 이런저런 방법은 시도해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방법이 있다면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과 저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언젠가 새로운 방법이 생길 때까지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차 부부입니다. 올해로 나이 둘 다 32로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신랑도 장남, 저도 장녀예요.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나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랑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고요. 연애할 때는 저보다 학벌도 좋고 말도 논리 있게 잘해서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이중자 때 원행일치 하나도 안 되는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민감한 이야기라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자라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반대로 저도 나름 제 스펙이나 연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계산한다던가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랑도 그런 제 모습이 좋다고 했고 연애하던 시절 내내 남녀평등 부르짖으며 논리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요즘 남자들 같지 않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를 잘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덜컥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연년생인데 저희보다 결혼을 1년 먼저 했어요. 신랑이 남자 혼자서만 집해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녀차별이 아니냐면서 자기가 여동생 결혼식에 자기가 모은 돈을 보탰다고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왜 그때 눈치를 못 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자금 남자가 더 내는 게 아까워서 밑밥을 던진 거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연애도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꽤 길게 만나왔는데 왜 진작에 그때 눈치채지 못했나 후회가 너무 커요. 본격적으로 저와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여동생 결혼자금을 보태준 걸 제외하더라도 남편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모자랐는데 고작 2천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나중에 책 잡히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서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 결혼자금 똑같이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집안일도 분담해서 공동으로 하고 나름 그런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랑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새벽바람부터 가서 음식하는 거 돕고 설거지며 밥상도 제가 나서서 차리고 저녁 식사할 때는 시부모님과 약주도 같이 하면서 애교도 부리며 나름 이상적인 며느리 도리를 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도 차려드렸고요.
점심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할 일 다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신혼에 온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랑을 쳐다보니까 괜히 딴창 피면서 걔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온대? 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도 똑같은 딸인데 친정에도 가봐야죠. 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신랑 끌고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친정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손님인 것 마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데도 자기가 술을 잘 못한다며 잔을 아예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버지가 괜히 머쓱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술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먹고 죽자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상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날 시댁에서는 잘만 마셨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 남동생이 매형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뭐 PC방에 가자는 둥, 당구는 칠 줄 아냐는 둥 물어봤는데 조금 피곤하다는 식으로 빼더라고요. 엄마가 신랑 눈치를 보더니 동생한테 매형 피곤한데 괴롭히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어색해진 분위기에 가족들 소파에 모여 앉아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하다가 바닥에 흘린 게 있어 저희 엄마가 걸레 들고 와서 바닥을 훔치는데 소파에 앉아서 발만 슬쩍 대고는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뉴스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정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온 가족에게 무안을 주는 모습에 열이 다 받더라고요. 저녁에 잘 시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려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신랑이 자고 가는 거 불편한데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빠가 권한 술을 안 마신 것도 다 일부러 운전하려고 안 마셨다는 게 티가 팍팍 났어요. 부모님 계시는 데서 다투기 싫어서 더 말은 안 하고 집에 자꾸 가자고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시댁에서 할 도리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니 친정 식구들이 어색해서 그랬다네요. 누군 시댁에서 안 어색하냐고.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니 너도 최소한의 도리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받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보통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댁은 김장을 직접 하고요. 결혼 첫 해에 김장하는 날이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집도 안 하는 김장을 왜 해야 하냐며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안 왔지만 그걸로도 아무 불만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 해보는 김장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담근 김치기도 하고 맛있게 되기도 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친정엄마 보내드리려 한다고 한 포기 더 챙겨왔어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겨우 한 포기였어요. 저희 집 거는 따로 챙겨왔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이 따로 담겨있는 김치통을 보고 이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처음 담궈본 김치라서 기념으로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려고 챙겨왔다고 대답하니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김치를 장모님은 앉아서 공짜로 드시네 하면서 으스대더라고요.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께 참 감사했을 텐데 한 포기 얻어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한 김장이에요. 물론 50포기나 되는 배추 절이고 다듬는 거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신 게 맞지만 배추값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김장이라 재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만큼 허리도 아프고 나름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너한테 그딴 소리 들으려고 다녀온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내년부터는 시댁에서 김장할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은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있냐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지네 어머니 혼자 김장을 하라는 소리냐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하셨던 거 아니냐고. 그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 했더니 우리 결혼해서 그만큼 김장을 더 하시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우는 왜 안 왔냐고 따졌어요. 신우는 신우네 시댁에 있지 않느냐고. 걔도 거기서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생색이냐는 듯이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얼핏 들으면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이지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담근 김치 중 제가 받아온 건 친정엄마 드리려고 가져온 것까지 포함해서 4포기였어요. 아버님이랑 둘이서만 계시는데 김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담그냐고 질문했던 말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좀 나눠주기도 하고 신우네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김장할 때마다 20포기씩 가져간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신우네 시댁에서는 김치를 사 먹는데 꼭 엄마가 해준 김치를 먹어야겠다고. 신우는 시집가서도 엄마 부려먹는다고 농담처럼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사실도 다 말해가며 저는 앞으로 김장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신우 먹을 거 20폭이나 도와주러 갈 생각 없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한 고집 하는 걸 알고 있던지라 나중에는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 상해버렸는데 그깟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는다고 나아질 기분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걸로 다투지도 않았겠지요. 저한테 미안한 거보다 지네 엄마 김장할 때 혼자 힘들 것 같으니 억지로 하는 사과라는 게 전부 티가 났지만 그냥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생색 안 내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3달 전이었어요. 외가이긴 하지만 제 형제 중에 유일한 여자 형제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제가 평소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촌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식날까지는 1달 가까이 남았지만 제 결혼식 하는 것 마냥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옷 입을 거 고르고 신랑도 결혼하더니 살이 좀 쪄서 새 옷을 살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 결혼식 2주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남편의 재종형제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사촌언니 결혼식 날짜와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저는 사촌언니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래도 남편이라도 참석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따로 받은 건지 다짜고짜 결혼식 안 가기로 했냐면서 저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뭐가 문제냐고. 불참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언니네 결혼식 가고 너는 그 결혼식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자기가 호랍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가족 행사이자 경조사인데 자기 혼자 가는 게 맞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느냐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우리 결혼하고 우리 집에 처음 있는 경조사라고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이런데 어쩌겠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설명도 드렸고 괜찮다고 하신 데다가 상황이 이렇게 겹쳤으니 각자 가야 할 꼭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지고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냐는 말에도 아무리 친언니가 아니더라도 네 재종형제보다는 가까운 친척 아니냐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준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결혼식을 내 언니 결혼식 내팽개치고 왜 챙겨야 하냐고 따졌더니 이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혼할 때 남녀평등 외치던 게 누군데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냐고 했더니 앞으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땐 자기 혼자서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때부턴 남자가 손해보는 거라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혼자 돈 벌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지금부터 남자한테 맞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라는 말까지 하니 그 순간부터는 더 말도 섞기 싫었어요. 남녀가 공평해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부르짖던 놈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 안 낳을 테니까 어디 한번 공평하게 살아보자고 하고 아무튼 그 결혼식은 갈 생각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그 말에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러면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저보고 생각이 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서 좀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3년을 넘게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남자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해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방문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랑 잦은 말다툼을 할 때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듯이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젠가부터 말다툼한 거를 전부 녹음해놨거든요. 이런데 쓰일 줄은 몰랐는데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 새해 시댁에 가서 용돈 봉투를 드리는 대신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그깟 도장 찍어버린다는 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한바탕 났죠. 그간 있었던 일 다 설명드리니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느라 사과는 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엔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주 후에 뵙겠다는 게 이런 제도 때문이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 결정 절대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딱지가 붙기는 하겠지만 돈 있겠다 직장 좋겠다 저 혼자서 재미나게 살려고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이시고 아직도 저한테 생각 바꿀 마음 없냐고 자주 연락이 오긴 하는데 남편 꼬라지를 보아하니 고집 부리느라 절대 남편이 먼저 바뀔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간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고 힘들건 알지만 종종 소식 전하면서 지내시자고 하는데 마음은 조금 아팠어요. 그래도 이 이중인격 같은 남편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으니 속이 너무 후련하고 좋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28부터 만나 연애하는 3년간 항상 제 편만 들어주고 제 의견에 반대 한 번 한 적 없던 모습이 너무 좋아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인 지금까지도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오히려 항상 저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남편이 처음 부리는 고집 때문에 지금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미워 죽겠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자녀 계획이 있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도 끝에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원인 불명의 불임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을 시부모님도 실망감이 크셨을 텐데 아무 원망조차 하지 않으셨던 좋은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말해주기를 낮은 확률이지만 자연 임신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과적인 치료법도 있으니 가족들과 잘 상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여태껏 별다른 좋은 소식이 없지만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고 해서 되는 데까지 도전해보려고 했습니다. 시험관 같은 거는 정말 끝에 끝까지 가서 해보려는 계획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편보다 8살 아래이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가 남편도 오냐오냐 해주고 시부모님도 애지중지 키웠다는 티가 팍팍 나는 신우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신우를 몇 번 만났어요. 신우가 성격이 나쁘거나 천성이 못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순수하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였어요.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다는 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죠. 처음 신우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이 그랬어요. 거기에 인형같이 예쁘장한 미모가 오히려 그런 점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우가 딱히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아는 언니가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근히 사진 모델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간간히 쇼핑몰 모델을 하면서 무슨 연기학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일당 받으면서 드라마 같은데 단역이나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차 나는 신우가 그렇게 예쁘기만 한지 신우가 어디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면서 신우가 나온 장면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짧게 나오는 역할이 부지기수였고 그마저도 1시간을 집중해서 찾아봐도 아예 찾지도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신우가 예쁘기는 하지만 연예인 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끼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조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니는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닌데다가 그 와중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편입 공부나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신랑이 저한테 결혼 전에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우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연예인 몇 명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어디 아르바이트 하다가 캐스팅이 되었다거나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톱스타가 되었네 하면서 신우도 지금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낼 거라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가족들의 기대만 받으면서 자란 신우가 3개월 전에 덜컥 어디서 아이를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숨기고 숨기다가 불러오는 배를 숨길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가족 앞에 털어놓고 만 것이죠. 당연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그날 엄청 서럽게 우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신우는 자기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고 애아빠는 어딨냐는 말에도 대답조차 못하더라고요. 신우를 다그치니 결국 말하더라고요. 애아빠는 아마도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일 거라고 당연히 이름도 연락처도 아직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걔 중에는 신우와 연애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몇 명 있던 것 같은데 임신 중에는 친자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다고도 하고 시기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일 수가 없고 그 외국인이 아마 확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신 시부모님이었기에 아무리 상황이 그랬다고 한들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반대였고요.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찾는들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우도 펑펑 울면서 시부모님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시부모님 자식 농사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지쳐 자러 들어간 신우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부모님과 저희가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저보고 키울 마음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이가 없었죠. 곡소리 나는 집 분위기에 제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나서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조금 감동했어요. 남편의 평소 효심과 더불어 신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릴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남편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답을 할까봐 내심 그 자리에서 엄청 조마조마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와준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께 저도 신우도 이제 엄연한 성인이고 아무리 실수라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잘못인데 거기에 저까지 나서서 고민해주고 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렇지 그건 너네 말이 틀린 게 없다고 대답해주시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쩌다 나온 실언이니 신경 쓰지 말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곧바로 사과하셨어요. 결국 아무런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저 대신 목소리를 내준 게 감동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무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 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일을 그렇게 남일처럼 말할 수 있냐고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왜 그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해왔어요. 그게 진심이었겠냐면서 너도 똑같은 여자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도 제가 나서서 신우 아이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가 반대를 해도 제가 나서서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어금니만 꽉꽉 깨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지만 진심이 어떤 건가 떠보기 위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신우의 애를 키운다는 게 신우가 자리를 잡고 아이를 혼자 힘으로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봐달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는 말인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우의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아직 한창 때고 여태까지 준비한 거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얼굴 쪽은 반반한 것 빼고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한 건 한 개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쉬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여동생 말목을 붙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듣다 못해 남편에게 신우가 연예인 되려고 대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내가 볼 땐 시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생각 없이 놀다가 그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지금 말 다 했냐고 불같이 화를 내더니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네요. 우리 둘 다 2년 가까이 노력해왔지만 보라고 지금 우리한테 무슨 결과물이 있냐고 하면서 어쩌면 이거는 하늘이 우리를 위해 보내준 기회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애써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신우한테 하나 만들어달라고 언제 부탁이라도 했냐고 지가 지 앞가림 못해 실수한 걸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참 차갑다고 말하더니 자기 말뜻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일주일은 남편과는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걸길래 드디어 고집을 꺾고 저한테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럼 신우를 위해서 신우가 데뷔할 때까지 우리가 아이를 봐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럴 거면 너가 직장 그만두고 키우라고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신우가 데뷔할 때까지 키워야 되면 우리가 죽어서 백골이 돼도 그 애를 키워야 한다고? 아직도 뭘 믿고 동생이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냐고 제발 눈 좀 뜨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동생 이쁜 건 알겠는데 좋은 오빠 되고 싶으면 혼자서만 되라고 네가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면 네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왜 자꾸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제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도 한참 제 말을 듣기만 하다가 똑같이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신우애를 맡아주면 시부모님도 육아비를 당연히 보태주실 거고 그러면 나보다 돈 못 버는 네가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하면서 또 제가 싫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우만 불쌍하게 됐다고 혼자 화를 냈다가 울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닌 게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불쌍하면 이참에 신우도 입양해서 네 호적에 올려 둘 다 데리고 살려고 하고 짐 싸고 나와버렸습니다. 지 동생이 애 낳는 건 불쌍하고 제가 애 못 낳아서 남이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냐고. 저한테는 영린 같은 사실을 꺼내가면서까지 동생을 도와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 나가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말 의견 충돌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꿈도 꿔보지 못한 걸로 이렇게 따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엉엉 울면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뭐 그런 미친 게 다 있냐고 절대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막상 시부모님도 심지어 이 사건의 발단인 신우조차도 제게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이제 그만 남편 용서해주고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매일같이 연락이 오는데 정작 남편만큼은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젠 신우나 시부모님이 믿거나 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여태 봐온 신우의 모습치고는 대견하기만 하네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남편도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신우의 일로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면 신우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대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 고집을 꺾고 있지를 않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여지껏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앞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고 결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네요. 그런데 요즘 정신 나간 신우애하는 짓을 보니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먹자골목에서 20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특히 저희 가게의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올 만큼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가게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원래는 갓 끓여 나왔을 때 가장 맛있기 때문이라는 부모님의 철학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얼마 전부터는 배달도 하게 됐네요. 저는 부모님 가게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테이블 4개 정도면 자리가 꽉 차는 작은 카페지만 커피값이 저렴하고 맛도 무난하다는 평으로 주변 상인분들과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남편하고도 그렇게 만났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3, 4, 5 무리지어 오는 회사원들도 있는가 하면 혼자 와서 커피만 테이크아웃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퇴근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꼭 퇴근하고 카페에 들리는 특이한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남자인데도 꼭 라떼에 생크림을 올려달라고 하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마시면 너무 달지 않냐고 제가 물었죠. 그게 계기로 남편하고 한두 마디를 나누던 것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남편은 근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라 상황 때문에 술 마시러 가기도 어렵고 담배는 원래 피질 않고 그러다 보니 커피에 생크림을 올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과의 연애는 평범했어요. 다만 남편의 잦은 야근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보통은 남편이 점심시간에 잠시 들리는 식으로 얼굴을 봤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네요. 저도 카페를 7시쯤 닫고선 바로 부모님 가게에 가서 부모님을 돕곤 했거든요. 부모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쓸 수가 없었기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네요. 이 시국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상황은 점차 나아질 기미가 없고 해서 결국 저희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하자는 제 의견에 남편도 동의해 주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이미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엄격하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그에 만만치 않게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복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말수도 아끼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중 장난 아니네라고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자 대번에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서 그런 식으로 있을 거면 방에 들어가라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저는 내심 원래 신우들은 다 저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윗사람인 신우한테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방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저한테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식사 준비를 하게 됐는데 신우가 저한테 우리 동생 만나기 전에 남자는 몇이나 만나봤냐며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계신 자리였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그런 걸 왜 물으시냐 물으니 너나 나나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그냥 별뜻 없이 물어봤다나요. 대답을 하자니 어이가 없고 안 하자니 행여 시어머니가 절싸가지 없다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여기서 뭐하냐며 저는 손님이니까 같이 거실에 있어도 된다고 절 잡아 끌어나갔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거실에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신우는 작년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기 직업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더러 사람은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둥 부모가 차려준 카페를 하니까 고생은 모르겠다질 않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두 분도 며느리들 제 앞에서 윗사람인 딸을 혼내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우 때문에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그래도 적당히 중간에서 잘 막아줬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째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서 심술이 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정말 가까운 가족 몇 분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지나치게 화려한 파란색 드레스를 어디서 구해서 입고 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당장 옷 갈아입고 오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입고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제서야 제가 왜 신우 때문에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지 이해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저더러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부모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뉴스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황당한 일을 겪진 않으실지 걱정이 돼서 주방에 정말 화질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중국산 재료를 쓰신 적 없으시고 하루도 부엌 정리를 빠뜨리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가게를 쓸고 닦으시면서 음식을 해오셨어요. 20년 동안 여러 곳에서 가맹점을 내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되면 음식과 위생의 질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극구 사양하셨죠. 그리고 대략 한 달 전 정말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될 뻔한 사건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벌어졌었습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2인분을 배달해달라는 주문을 받게 된 거지요. 사실 이렇게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었지만 주소를 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배달하시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저희도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출발하시고 1시간쯤 지나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저희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 하고 음식을 수거하러 가겠다고 하니 음식은 이미 다 버려서 없다면서 와서 사과를 하래요. 사과를 하고 환불도 해달라고요. 저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카메라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조리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차돌박이 고기를 한 주먹 집어넣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배달하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 손님이 사는 3층에 도착해 도어벨을 누르니 젊은 여자가 나왔고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짧은 반바지에 딱 달라붙은 티셔츠를 입은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뒤로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요. 신우는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여길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라고 묻자 저더러 그럼 거기가 올케네 가게냐고 묻더군요. 현관에서 대화가 길어지니까 안쪽에 있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더군요. 저는 그 손님과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여기 핸드폰 영상의 조리 과정이 다 찍혀 있는데 정말 고기가 하나도 없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신우에게 쪽팔리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신우도 자기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끝까지 고기가 한두 점밖에 없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 장사하기 힘든데 이런 장난을 치는 게 어딨냐고 저희 부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신우 성격 별난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이건 신우가 사과해야 맞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쪽팔리게 어떻게 사돈한테 고개를 숙이냐면서
너 내가 시청에서 일하는 거 모르냐고 갑자기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신우한테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가 자기를 너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뒤집어지는 신우를 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우가 일하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민중의 소리인가 거기다 글을 남겼습니다. 가게에 주문 전화가 온 시간부터 상세하게 적어서 올렸어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요. 증거도 다 있으니깐요. 다음날 아침 신우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저 때문에 자기 망했다고요. 저는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기자가 제가 쓴 글을 보고 기사를 썼나 봐요. 그 덕에 신우 신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저는 설마 싶어서 검색창에 신우가 일하는 시청을 검색해봤는데 벌써 난리가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할 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며 업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딸로서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우가 어떤 젊은 남자랑 있더라고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신우랑 있었던 남자는 신우의 결혼 상대가 아니고 그 결혼 상대의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또 한바탕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더군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는 신우가 그런 여잔지 몰랐다면서 거짓말쟁이의 해픈 여자랑은 못 산다고 이별을 통보했고요. 시청에서도 시청이 똥칠한 죄로 징계를 받게 되었대요. 신우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남편도 저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글은 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글은 내려주려고 했어요. 합의했다라고 기사라도 나게 해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니 그런데 신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 안 내렸어요. 방송국에서 혹시 인터뷰할 수 있냐고도 연락이 간간히 오는데 인터뷰도 해버릴까 고민 중이네요. 어디 한번 진흙탕 싸움이 된 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산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엄마예요. 건강한 아들을 낳고 한참 행복할 줄 알았던 시기에 저는 매일매일 공포영화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책에 대한 토론도 나누고요. 남편은 그 모임의 회원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남편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단둘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취향도 성향도 너무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2시간 정도면 끝났어야 하는 토론을 우리는 4시간이 넘도록 이어갔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늘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가끔은 소위 동굴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자기가 준비가 되면 말해주겠다고만 하고 털어놓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죽은 남동생에 관한 것이었죠. 남편에게는 원래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15초 차이로 태어난 남동생은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대요.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란히 서울에 각자가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마지막 여행지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차를 놓쳤고 즉흥적으로 두 사람은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졸음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크게 다치고 남동생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면 죽은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래서 남편이 상념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못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비록 남동생의 자리를 내가 다 메꿀 순 없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감동한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그런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곤 저희 둘의 결혼 준비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비슷한 학벌이었고 벌이도 비슷했거든요.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충격적인 일을 겪었네요. 남편 이름은 효준인데 어머님이 자꾸 효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배웠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효진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효준이라고도 하셨다가 효진이라고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남편에게 왜 어머님이 자꾸 당신을 효진이라고도 부르고 효준이라고도 부르냐고 묻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효진이는 죽은 동생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게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입장을 옹호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엄마는 내 안에 효진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안에 효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할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내 남편은 박효준이지 박효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는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미묘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상견례 당일날 저희 가족 셋째 남편 가족도 세시기에 총 6명의 자리를 예약했는데요. 예약된 룸에 들어선 어머님이 자릿수를 세시더니 종업원을 불러 의자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싶었지만 차마 말은 꺼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가 의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희 둘째 아들 자리가 빠져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박서방한테 동생이 있었어? 라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네,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잠깐 생각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이해를 하셨는지 더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정신으로 상견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왜 얘기 안 했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뭐 자랑이라고 다 이야기하냐고 효준 씨한테는 큰 마음의 상처고 짐인데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죄송하다며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아픔이라서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식장에서도 빈 의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요. 가족 모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언제나 빈 의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식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 어머님은 죽은 도련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오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날은 저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남편한테 제발 저것 좀 어떻게 치울 수 없냐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되겠냐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그 앞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시부모님이 계시고 그 옆에 가위로 오려 붙인 죽은 도련님이라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의 뜻을 꺾지 못했기에 그 사진은 지금도 시댁 거실에 떡하니 걸려있네요. 하지만 더욱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결혼 후 사실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가 빨리 생겼어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양가 어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성도 달라지고 제가 좀 예민해졌나 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고 하셨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제가 벌써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전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모두 기뻐하셔서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히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겨오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라고 애교스럽게 여쭤봤지요. 그러자 이건 우리 효진이가 잘 먹던 거고 이건 우리 효진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라고 하시며 죽은 도련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이름을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서 효준 씨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하고 다시 한번 애교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에게 눈을 흘기시며 너는 내가 내 아들들 이름을 헷갈릴 것 같냐고 하시며
효진이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걸 이라고 말문을 열자 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는 우리 효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걔는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며 정말 매정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챙겨오신 음식을 다 싱크대에 부어버리시고는 우리 효진이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뿐인 시동생 아니니라며 현관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무섭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이 모든 상황을 알렸지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는 얼른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도 제발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이런다고 죽은 도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너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지나쳤나 싶기도 해요. 사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어찌 알겠나요. 하지만 자꾸 죽은 도련님을 저와 남편의 인생에 끼워 넣으려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양쪽 어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걸 아시더니 전화기 너머로 산명이 들릴 만큼 엉엉 울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손주를 엄청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에 자주 발걸음을 하셨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반찬과 책, 아무튼 죽은 도련님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꾸 가지고 오셨고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앞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했지만요. 어떤 날은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이러다간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임신 7개월 차부터는 친정에 있었어요. 아이 태명은 힘찬이었는데 사실 이름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몇 가지 이름을 지어오셨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싶어서 남편에게 얼른 이름부터 정해서 호적 신고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자 남편이 이름은 이미 정했고 호적 신고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름은 뭐로 정했어? 나랑 상의하기로 해놓고 왜 마음대로 했냐고 물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슬슬 화나려고 한다고 하자 효진이로 하기로 했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요. 효진이라면 그 효진이? 자기 지금 농담하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런 장난은 치지 말라고 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며 도저히 엄마를 꺾을 수가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황당하단 반응이셨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역시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냐며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넣어갈 문제니 너가 어머님과 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던 어머님에게 이러시면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보실 줄 알라고 울음장을 놓자 고집을 한풀 꺾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도 같이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이 이름을 효진이로 짓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대신 어머님 아버님도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심리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심리치료도 받으시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손주로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죽은 도련님의 대체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아버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어머님 역시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나마저 효진이를 잊으면 누가 기억을 해줄까 싶어서 그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사과를 받고자 만든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 말씀해주시니 제 마음도 더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내 인생에서 없어진다면 나라고 더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도 해보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다 결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 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적어도 저는 훨씬 편안한 마음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